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장인의 생존 재테크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요. 직장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자본을 잘 형성하고 돈을 모을 수 있을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장인이라고 하면은 항상 쥐꼬리라고 하는 월급의 수식어가 붙어 다닐 정도로 직장인이다 그러면 왠지 월급이 너무 작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직장인에게 가장 강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직장인은 소득은 낮지만 일반적인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에 비해서 계획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직장인에게 계획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저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직장인에게 계획이 바로 저축이다. 자, 그러면 무저축이라 그러면 뭐죠? 바로 무계획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1년에 1,000만 원 정도의 자본도 모으지 못한다. 한 달에 82만 5천 원 정도 저축하면 1,000만 원 되거든요. 82만 5천 원 정도도 저축을 지금 내가 만약에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도 안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다라고 들리실 수 있는데 나 82만 5천 원 지금 못 하는데 한 60, 70 하는데 안 하는 거랑 똑같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대체적으로 사람은 말이죠. 자기 월 소득의 5개월치 정도 되는 돈만을 목돈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이다 그러면 한 1,500 정도는 돼야 목돈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1,500이 안 되는 500, 600, 300 이런 돈은 혹시 적금을 해서 타더라도 이것을 재투자할 생각보다는 가방을 사거나 노트북을 바꿀 가능성이 높죠. 한마디로 이 자본이 더 큰 자본으로 나아가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82만 5천 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적은 월급에 있는 분들한테는 대단한 일일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2만 5천 원 정도 못하고 있는데 60, 70밖에 못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영화 우리 타짜에 보면은 조승우 씨가 이런 대사를 하잖아요. 어떻게 이거 하던 돈 빼실래요? 아니면 하던 거 묻고 더블로 가실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묻고 더블로 가. 이런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저도 거기서 딱 보고 그래 내가 70, 80밖에 저축을 못하지만 우리 직장인들이 용기를 내서 정말 묻고 더블로 가야 되는 상황이다. 165만 원 정도는 우리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급여가 높은 분도 있고 굉장히 적은 분도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일률적으로 165만 원을 하라는 말이냐?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죠. 자, 그런데 165만 원이면요. 약 1년에 2천만 원 정도의 자본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아마 1년에 2천만 원 정도가 계속 통장에서 늘어난다 그러면 그분은 분명히 자존감이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자, 영화 이야기를 하니까 영화 한 편을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기생충의 이분, 송강호 씨가 연기했던 기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마룻바닥에서 이렇게 자기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대사가 참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한심해질 수 있는가, 얼마나 계획 없이 오래되면 자포자기할 수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데 이런 대사를 합니다. 너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뭔 줄 아니? 무계획이야, 무계획. 노 플랜. 왜냐? 계획을 하면 반드시 계획대로 안 되거든, 인생이. 이미 굉장히 패배주의에 젖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으로 했던 대사가 뭐냐면 그러니까 계획이 없어야 돼,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계획이 없이 오랜 기간 살아오다 보면은 결국 계획 없는 것이 계획을 했을 때 그 계획이 좌절되고 실패하는 그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과연 165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저축 금액, 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많은 직장인들이 해야만 하는 저축이거든요. 이게 왜 안 되는가를 제가 지금부터 빠르게 말씀드리고 그것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 분들은 저축의 의지나 의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마이너스 통장에 마이너스를 상환하는 것도 저축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저축을 해? 아닙니다. 여러분 82만 5천 원을 매달 자동이체로 마이너스 통장에다가 상환을 하면 1년 후에 1,000만 원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 1,000만 원 저축한 겁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대로 하면서 시작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할인의 유혹입니다. 자, 요즘 시대는 말이죠. 정말 싼 물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재화나 서비스가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비싸지긴 했는데 어찌 보면 옛날에는 저 정도 가격으로 살 수 없었던 물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할인의 유혹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반값 세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반값 세일. 근데 반값 세일이라는 말이 뭐죠? 사실 반값으로 줄 수 있었던 물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걸 2배를 받았다는 말인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내게 정말 필요가 없는 물건이었다면 안 사면 100% 세일입니다. 무조건 싸다는 이유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홈쇼핑을 보다 보면 역대급 구성, 마감 임박, 수량 부족, 그 다음에 마지막 방송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빨리 뭔가 눌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자, 여러분 불필요한 물건을, 쓸데없는 물건을 사들이는 것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저축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세 번째는 말이죠.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가 왜 문제가 될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말이죠. 벌고, 그 다음에 모으고, 그 다음에 쓰고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유지해야 되는데 신용카드를 쓰고부터는 언젠가부터 먼저 쓰고 일단 써요. 일단 쓰고 그 다음에 벌고 갚고 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쓰고 또 못 갚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죠.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으면 지금 나는 저축할 여력이 당연히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카페인 중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제가 줄여서 하는 말인데 카페인 중독이 심하면 아무래도 소비를 더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말이죠. 목적 없는 저축이다. 많은 직장인들이 저축을 합니다. 여러분도 하시죠? 자, 그런데 그 저축의 만기에 그 저축을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다 쓰기는 양심상 좀 그래서 이 돈은 저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목적이 불분명한 저축의 만기가 다가오면 갑자기 안 보이던, 눈에 안 띄던 가방이 눈에 띄고 눈에 안 띄던 차를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뭔가 자꾸 뭔가 불필요했던 가전도 좀 바꾸고 싶을 이런 어떤 생각이 드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지 못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1년에 2천만 원 정도는 반드시 저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저축을 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지만 저축을 방해하는 10가지 잘못된 소비를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만 들어도 벌써 긴장이 되시죠? 나는 10가지 중에 과연 몇 가지나 해당될까? 자, 영상을 보시면서 손으로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가지 저축을 막는 잘못된 소비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10위부터 시작해서 1위까지 올라갈 거거든요. 10위가 가장 가벼운 거겠죠. 위로 가면 갈수록 좀 심각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0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바로 일주일에 구내 식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일 이상 외식을 하는 습관입니다. 구내 식당이 없는 직장이다라고 하면 뭐 해당 사항이 없을 수는 있는데 구내 식당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직장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점심 식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일주일에 5일 정도 근무한다 그러면은 한 3, 4일 정도는 구내 식당에서 동료들과 식사를 하고 하루 정도 외식하면 어떻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를 그냥 점심시간이라도 난 직장 좀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그냥 매일같이 나가서 외식을 하게 되면 최근에 이 점심 물가가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자, 그래서 10위는 바로
3일 이상 외식하는 습관을 꼽아봤습니다. 자, 안 하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9위는 말이죠. 기본요금 택시를 한 달에 10번 이상 타는 행동입니다. 자, 기본요금 택시가 왜 문제가 되느냐? 바로 기본요금이 문제예요. 기본요금이라는 게 나한테 면제부를 주기가 너무 좋다는 거죠. 내가 뭐 장거리 탔나? 내가 무슨 모범 탔나? 기본요금 가까운 거리 탄 건데? 자, 이렇게 되다 보면 본인한테 특별한 소비의 죄책감 같은 것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편리하게 이용하다 보면 나중에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보면 한 달에 한 10몇 번, 와, 대중교통 한 달치 요금 정도가 또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 행동은 좀 되도록 안 하는 게 어떻겠느냐. 자, 8번째, 8위는 말이죠. 자, 이거는 아마 반발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매일 꼭 한 잔 이상 테이크아웃하는 커피입니다. 자, 최근에 대한민국의 직장인 문화는 이렇게 손에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다니는 거죠. 당연히 문화기 때문에 커피를 전혀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냥 매일같이 루틴으로 아침에 출근할 때 오후 3시에 이렇게 2잔씩 계속 테이크아웃하면 여러분 탕비실에 있는 커피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한 잔, 2잔은 안 된다. 여러분들이 8위로 제가 선정한 이유입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가벼운 거기는 해요. 그러나 가볍지만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자, 7위는 말이죠. 여러분들의 소득의 월 평균 5% 이상을 이벤트 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벤트 비용은 생일을 챙겨주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생일은 누구 생일을 챙겨야 할까요? 국룰로 정해드릴게요. 7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헤아려 보면 엄마 생일, 아빠 생일, 어버이날, 뭐 남친, 여친 또는 배우자 생일 또는 자녀나 형제 생일, 그 다음에 베프 생일, 기념일, 뭐 요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뭐 조금 돈을 쓰더라도 생일을 서로 챙겨주죠. 자, 근데 이 7가지를 제외한 경우는 여러분 애매한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 같이 근무한 동료인데 얼굴은 아는데 오늘 생일인 것 같은데 안 주고 안 받는 거 어떻습니까? 예. 애매한 관계를 괜히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실 나랑 친하지 않은데 내가 이 선물을 하면 얼마나 놀래나 보자, 깜짝 선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선물을 하셨다면 그냥 쿨하게 축하해주고 말아야 되는데 꼭 휴대폰 보면서 다음 달에 그 사람이 내 생일날 보내나 보자,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월급 300이다 그러면 15만 원 이상을 누군가 생일을 챙겨주는데 비용을 쓴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땐 과잉입니다. 애매한 관계 안 주고 안 받으면 좋겠다. 자, 6위는 말이죠. 계절마다 신상 의류를 사는 습관입니다. 자, 겨울에 이번 겨울에 작년에 입던 그 옷들이 있으면 올해는 좀 안 사고 내년에 사는 거 어떻습니까? 경년제로 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안 샀으니까 올해 사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매년 그냥 계절 바뀔 때마다 신상 의류를 사게 되면 옷장에 여러분들 옷을 딱 열어보면 옷이 많잖아요. 근데 항상 하는 얘기가 입을 옷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많은 옷을 두고 입을 옷이 없다. 그 뭐 입을 옷이 아니고 그건 무슨 옷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매년 계절마다 옷을 사는 습관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바로 6위가 되겠습니다. 자, 10위부터 6위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지금 이 5가지 말씀드린 건 조금 가벼운 거죠, 그죠? 가벼운 거. 자, 지금부터는 조금 무거운 거가 될 수 있는데 이제 5위 들어가겠습니다. 5위. 바로 5위는 월 소득의 15% 이상 되는 문화 레저 비용입니다. 자, 문화 레저 비용이 뭐죠? 여러분 아시겠죠? 필라테스, 요가, PT, 골프, 그 다음에 뭐 테니스, 뭐 이런 것들이고 여러분들의 취미 활동. 여러분 자기 소득의 15% 이상을 문화 레저비로 사용하게 되면 이분은 아예 저축이라는 것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그 15%는 문화생활비로 써야 되는 거였어? 나는 그동안 문화생활하면서 15%안 썼는데 이제부터 써야 되겠구나. 자, 그런 결심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화 레저 비용이라는 게 반드시 돈을 써야 문화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돈을 꼭 지출을 해야 된다면 15% 이내로 관리하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5위 말씀드렸고요. 4위는 바로 월 소득의 25% 이상 되는 식생활 비용입니다. 최근에는
너무나 물가가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25%라는 것 자체가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월 소득의 500만 원 이하인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25, 30% 넘어가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살기 위해 먹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때는 우리가 진짜 내가 이거 먹으려고 일했지 라고 할 정도로 스페셜한 식사를 원할 때는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한 달에 하루 3끼 간식까지 먹는다면 120끼 정도를 먹게 되는데 그중에 한 뭐 1, 20%는 정말 나한테 보상을 해줄 만한 특별한 식사를 누구나 하고 싶죠. 그러나 대부분은 오늘 또 오늘 일을 해야 되니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분명한 한계는 필요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4위였고요. 3위는 바로 월 소득의 15% 넘는 주거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거 비용이 뭐죠? 월세를 낸다든지 또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내는 건데, 자, 이거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초직주 근접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주 근접이라는 건 내가 만약에 출근 시간에 한 2시간 걸린다. 2시간 걸리면은 출퇴근 4시간인데 이건 뭐 거의 생활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이제 직주 근접으로 조금 더 직장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셔야 되겠지만 직장 바로 앞에 집을 얻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이브되는 시간이 뭐 1시간, 하루에 2시간이 세이브된다. 그 2시간 동안 뭐 하시려고 그래요? 물어보면 뭐 합니까? 그 시간에 그랬더니 잔다, 쉰다. 자, 이거는 우리가 젊은 직장인들한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적절한 에너지를 쓰는 것이 좋으니까 너무 먼 거리의 출퇴근은 좀 힘드니까 뭐 가까운 곳으로 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내 소득의 15% 이상을 주거 비용으로 쓰면서까지 초직주 근접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절대 안 될 행동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2위는 바로 뭐냐? 먼저 결제하고 갔다 오는 해외여행입니다.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할부로 갚는 거야. 여행 갔다 와서. 자, 이렇게 되면 여행 경비는 무조건 오버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한 달에 1년에 우리가 1년에 여행을 갈 수 있는 예산은 제가 정해 드릴게요. 얼마냐면 여러분들의 월급, 월 평균 소득 있죠. 상여 보너스 다 합쳐서 그 월 평균 소득의 50에서 100% 사이가 적절한 여행 경비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보너스까지 다 해가지고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그분은 150에서 300만 원 정도를 1년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한 200만 원 정도가 한 250만 원 정도가 적절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250만 원 갖고 유럽 여행 못 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유럽 여행을 매년 가는 건 아니잖아요. 유럽 여행이라는 이벤트가 뭐 평생 매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250만 원의 예산이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을 세이브해 갖고 모아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대망의 1위가 남아 있는데요. 이 1위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자신의 월 소득의 9개월치 이상 되는 차를 타는 겁니다. 제가 왜 9개월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기 소득의 9개월치 이상 되는 차를 타잖아요. 그러면 교통비로 월 소득의 10% 이상이 나가요. 교통비로 10분의 1을 쓴다 그러면 이분이 뭔가 자본을 형성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형성할 수가 없죠. 그리고 차는 뭐가 문제냐면 차는 말이죠. 이 차를 사는 순간 차에 들어가는 유지비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차가 감가가 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차의 65%가 감가가 되는데 예를 들어 5천만 원짜리 차를 샀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55에서 60만 원 정도가 감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지비와 별도로 또 50, 60이 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차가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차가 있으면 그냥 고이고이 모셔놓고 그냥 눈으로 감상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타고 나가죠. 나가서 뭐 해요? 또 소비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차는 말이죠. 밑에 있는 이 8가지, 9가지의 버금갈 정도로 대단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저축을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위에 5가지에 해당되는 분들을 보니까 밑에 5가지는 다 해요. 그러니까 위에 5가지가 되는데 밑에 5가지 안 한다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막 결제하고 여행 가는 습관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소득에 비해서 너무 과한 차를 타는 사람이 커피를 안 먹겠어요? 옷을 안 사겠어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10가지를 보면 많은 분들이 반발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 정도도 안 쓰고 어떻게 사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동차만 감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의 밸류도 감가가 되거든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평생 400번 정도, 그것도 굉장히 운 좋은 사람들이 400번 정도 받으면 끝나는 게 월급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직장 생활 한 10년 정도 하셨다. 그러면 이제 얼마 남은 겁니까? 120번 받았잖아요. 이제 280번 남은 거예요. 월급이 공금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의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만의 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월급은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만 쓰라고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5년 후에 여러분, 10년 후에 여러분, 20년 후에 여러분하고 나눠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관리의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10년, 20년 후에 여러분의 돈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한다? 제가 그래서 저축을 해야 된다라고 직장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저축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축하는 방법보다 제가 먼저 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10가지의 소비를 다 조금씩 해당이 된다. 근데 나 1억 만들고 싶고 저축 좀 세게 하고 싶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10가지의 소비가 있는 한 여러분들이 저축할 여력이 도대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직장인이라면 1억 만들기 저축을 지금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1억 만들기를 어떻게 할 거냐? 제가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연이자율 4%를 기준으로 보여드리면 3년에 1억을 만들려면 264만 원 정도를 매달 저축하면 됩니다. 근데 이 정도 저축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4년에 1억을 만들려면 195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뭐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자, 3년, 4년에 1억 모은다는 건 너무 무리다. 자, 그러면 한 7년 정도 모아보는 거 어떨까요? 7년, 굉장히 좀 기간이 긴데 7년에 1억 만들려면 106만 원만 납입하면 됩니다. 아까보다는 굉장히 내는 금액이 좀 착해졌죠. 아까보다는 좀 부담은 없는데 살짝 걱정이 되는 게, 6년, 7년 있다 1억 모으면 지금 1억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의 문제죠. 자, 그래서 너무 3년, 4년 안에 모으는 것은 금액이 부담되고 6년, 7년에 모으는 거는 너무 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걱정되니까 딱 중간 5년에 1억 모으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는 것은 5년에 1억 만들기는 누구나 좀 도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 5년에 1억 만들기가 바로 153만 원입니다. 1억 만들기만 보자면 5년에 1억을 만들려면 153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1억 모으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억을 모으면 내가 정말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있었는데 1억이라는 정도의 자본도 없다면 결혼을 하기라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잖아요. 1인 가구인데 내가 2인 가구가 되기 위해서도 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소규모 투자를 한다 그래도 1억은 있어야 됐고요. 사업을 한다 그래도 1억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본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된다. 자, 제가 자본소득을 강조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유층이 영어로 upper class라고 하거든요. 맨 위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산층은 middle class. 자, 그러면 서민층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 여러분, 놀랍게도 서민층은 working class입니다. 워킹 클래스라는 게 뭐냐? 워킹을 하면 다 서민이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말하는 워킹은 바로 근로소득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로지 근로소득만이 있다면 이것은 서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중산층을 가기 위한 첫걸음이 뭐냐? 자, 중산층은 미들 클래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산층은 워킹, 다시 말해서 근로소득 플러스 자본소득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1억이나 2억 정도의 자본을 모아서 뭔가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작은 돈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약간의 자본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간다면 나는 근로소득도 있고 약간의 자본소득이 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중산층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건데, 내가 버는 돈을 지금같이 계속 저축 안 하고 다 사용을 한다면 영원히 계속 워킹 클래스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최근에 직장 생활하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울할까요, 여러분?
우울감의 정체는 뭘까요? 우울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있죠. 떡볶이를 시킨다든지 뭐 마라탕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매운 음식을 먹으면서 뭔가 스트레스를 풀려. 해결이 안 되네. 나한테 굉장히 쇼킹한 물건을 선물합니다. 아주 비싼 물건. 이런 물건을 선물하든지 아니면 여행을 갑니다. 여행. 근데 해결이 되셨나요? 해결 안 되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싶으면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해지는 방법. 행복은 말이죠. 행복한 순간을 자꾸 만들면 행복에서 멀어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어서 행복한 순간을 만들려고 비싼 물건도 사고 여행도 가고 멋진 식사도 하고 자꾸 행복한 순간을 만들잖아요. 행복한 순간이 영어로 해피 모멘트거든요. 해피 모멘트. 자꾸 행복한 순간을 만든다. 근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진짜 행복은 행복한 순간에서 오는 게 아니라 행복한 상태에서 오거든요. 근데 행복한 상태는 뭐예요? The state of being happy. 행복한 순간이 아니라 행복한 상태로 나아가야만 행복해지는데 자꾸 행복한 순간을 만들려고 뭐 쇼핑하고 외식하고 여행하고 안 행복해져요. 근데 그거는 다 지나보면은 그냥 그땐 참 즐거웠는데 그리고 손에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안 잡히는 그 순간을 잡기 위해서 자꾸 사진을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사진을 찍는 이유가 그게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을 붙잡으려고 자꾸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행동을 멈추고 여러분 저축을 해보십시오. 저축을 하는데 그냥 뭐 1년에 500만 원, 800만 원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진적으로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한 1,500만 원 정도를 꾸준히 모아 나간다. 그러면 1년, 2년 지나면 이게 4천, 5천, 6천 이렇게 커지게 되면 내가 예전보다는 굉장히 소비는 적게 하고 행복한 순간은 덜 만드는 것 같은데 뭔가 내가 미래가 그려지거든요. 이 정도면 내년에 이만큼 되겠네? 그럼 내후년에 이만큼 되겠네? 뭐 꿈꾸는 건 자유 아닙니까? 5년 후에는 뭐 이런 아파트 청약도 되겠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로드맵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간은 조금 더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1억 만들기 저축을 하고 있어. 얼마를 내느냐? 언제 타느냐?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물어보면 다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1억 만들기 저축을 한다는 자존감을 갖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1억 만들기 관련된 영상 찾아보시면 어떤 방법으로 1억 만들 수 있는지 정말 여러 가지의 영상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인이 이륙하기 위해서 최소한 요구되는 고도인 1억이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빨리 도달하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초기에 가장 중요한 성공의 요건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직장인이 갖춰야 될 마인드와 그리고 자본 형성 그리고 1억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반드시 도전하셔서 성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